당신은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기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건달이 태어났으며 그는 게임을 하며 따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증권 산업이 건달을 불러 모으는 첫 번째 미끼는 바로 돈이다.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며 조지 소로스는 악랄한 환투기꾼이라 불린다. 불리는 칭호만 다를 뿐 버핏도 소로스도 돈을 잃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주정뱅이부터 부호까지 그리고 투자자와 투기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명한 투자자든 현명한 투기꾼이든 돈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필립 피셔. 주식 투자의 심리게임에서 이겨라. 어울리지 않는 블라우스를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블라우스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울리지도 않는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50만 원이나 주고 산 옷이라 옷장 속에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요. 그렇게 하면 50만 원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전 심리는 모든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형태다. 최소한 본전은 건져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여기서 팔 수는 없다.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쩔 수 없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매몰 비용의 오류가 전제되어 있다. 투자한 본래의 금액만큼은 지키고 싶은 심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너무도 자명한 심리 형태다. 이 본전 심리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한 개인 투자자가 A 종목을 만원에 1000주를 매수했다. 그런데 주가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겠는가? 아니면 계속 보유하겠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전이 되면 팔 것이라고 말한다. 본전에서 파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걸까? 주식에서의 본전이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매수 가격이 10,000원이라도 주가의 하락으로 현재의 평가액이 5,000원이라면 본전 가격은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인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매수 가격을 매도와 보유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앞으로 5,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의 매도가 가능한가, 아닌가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5,000원에 과감히 파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은 가능한 한 빨리 잊어라. 이미 지불된 매몰 비용에 발목이 잡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주식을 10,000원이 아니라 2,000원에 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향후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보유와 매도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매도해야 한다.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와 보유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매수가와 상관없이 투자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종합해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가치 판단보다 본전을 향한 집착이 우선한다면 이는 투자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돈을 더 잃게 만든다. 본전 심리는 투자자가 수립한 매매 원칙을 버리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다. 손실을 많이 하려고 할 때마다 매매 원칙이 꼬이고 조급한 매매로 손실의 폭을 키우게 된다.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본전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수익의 길이 열린다.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건전한 투자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것은 결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주식 중독자는 100% 실패한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에서 그는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백미러를 본다. 백미러로는 아주 가까운 미래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블랙스완에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칠면조 이야기를 예로 들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칠면조가 한 마리 있다. 이 칠면조에게 주인은 매일 먹이를 가져다 준다. 주인이 먹이를 줄 때마다 친구인 인간이 순전히 나를 위해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보편적 규칙이라는 칠면조의 믿음은 확고해진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수요일 오후, 이 칠면조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친다. 칠면조는 믿음의 수정을 강요받는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칠면조가 겪는 역사,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바로 다음 하루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미래를 투시하려는 순진한 시도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순식간에 단절되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것은 쓸모없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파국을 낳는다. 과거의 경험을 맹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말한 다음의 금쪽 같은 지혜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전까지 한 번도 사고라 할 만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라고는 단 한 척도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배의 조난을 목격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재난의 주인공이 되는 사고를 겪은 적도 없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차트를 본다. 주식 시장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결과 수많은 패턴을 발견한다. 말 그대로 통계를 근거로 한 발견이다. 부자들의 생각법에서 한오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전을 100회만 던져도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 그런 패턴을 규칙이라고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우연히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주가 변동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차트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멕시코 총잡이에 비유한다. 멕시코에서 명사수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벽에 마구 총을 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총알 자국 주위에 관역을 그린다. 그러면 그 총잡이는 명사수가 된다. 수많은 주식이 특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얼마나 많은 주식이 패턴과 다르게 움직이는가? 멕시코 총잡이처럼 총알 자국에 맞추어 관역을 그리면서 사악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도 변함없이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라 떠든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게 주식이다. 어느 개인 투자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아내는 공공도서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자신은 꽃 배달을 한다고 했다. 주식 투자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고 친구에게 의탁하여 방 한 칸에 노모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에 매매를 몇 번이나 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6번에서 12번까지 한다고 했다. 매매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을 사람이 아직도 쉼없는 매매를 한다는 대답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아마 그 사람은 아직도 모니터 앞에서 급등주에 목을 메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 이 투자자뿐이겠는가? 필자 또한 한때는 급등주도 패턴이 있을 거라 여겨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조사했었다. 매일같이 흥분에 가득 차서 매매 중독에 빠진 채 독약을 들이켰다. 상승 캔들의 색깔은 빨갛다.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시킨다. 호가창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빨간색 캔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수 욕구는 더 강해진다.
자신이 사려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을 때면 잡기 위해 안달한다. 하지만 과감히 잡으면 다시 하락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상한가에 안착한다. 언제나 이 상황은 반복된다. 개미 투자자가 주식 중독에 빠져드는 이유를 아는가?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독으로 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수익이 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고 조급함도 없다. 반면에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언젠가는 깡통이 될 것이 빤히 보이기에 스스로 주식을 포기하게 된다. 문제는 10번 잃고 1번을 따는 경우와 같은 손실과 수익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경우다. 어쩌다 걸린 행운을 실력이라 착각하고 대박줄을 잡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투자자로 하여금 중독으로 빠져들게 한다. 단타를 조장하는 상한가 비법은 인터넷만 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주식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는 게시글이나 상한가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보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조차도 함정에 빠져 있다. 지지한다면, 지지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상한가에 들어가면, 상한가 다음날 상승하지 않는다면, 매수했다면 등등 모든 글들이 가정이다. 누구인들 가정은 못하겠는가? 심지어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이 풀리면 상한가에서 멈춰있던 가격이 그 상한가 가격보다 아래로 형성됐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글귀도 본 적이 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상이 풀렸다면 강한 종목일까, 약한 종목일까? 강한 종목이라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이 풀렸다는 말은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했다는 의미 아닌가? 매수한 후에 운 좋게도 다시 상한가에 재안착하더라도 다음날 시초가부터 하락할 수도 있고 매수 시점부터 하락하여 하한가로 직행할 수도 있다. 가정에 근거한 수많은 매매 방식은 투자자로 하여금 흥분, 조급, 한탕주의, 매매 중독을 낳는다. 이제는 기존 매매 방식이 습관처럼 굳어버려서 야금야금 까이는 계절을 보면서도 자기 혁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래선 이 험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스스로에게 다짐해보라. 나는 확률이 내게 유리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겸손하고 유연한 매매 자세를 갖는다. 투자자는 특정 자산의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고, 투기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라. 루이 바슐리에는 1900년 투기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투기의 수학적 기대값은 0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가격은 왜 예측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루이 바슐리에는 액체 위에 뜬 작은 고체 입자가 쉬지 않고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가의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했다. 주가의 움직임이 불규칙하다는 것, 즉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하기에 시장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을 야기하는 요소는 경제적 요인인 경기 변동, 시장의 동향, 금리 변동 등과 개별 종목의 실적, 미래 성장성, 현금 흐름 등이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주가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 손실 위험이 없는 주식 투자는 지옥이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다라는 월스트리트 격언이다. 수익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대박을 꿈꾸며 무분별한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자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투자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투기에는 대인저가 따른다. 철저히 해부하듯 종목을 분석해도
주가의 향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투기를 행하는 자세는 투자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고수익을 안겨주는 투자란 기차 선로를 베고 자는 낮잠과 같아서 언제 갑자기 달려온 기차가 머리 위로 지나갈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부디 기차 선로 위에 눕는 무모한 투기는 멈춰라. 도박과 투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있다.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면 도박과 투기가 되고 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면 투자가 된다.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곳을 확실히 알고 투자한다면 도박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잃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투자 제1원칙은 바로 이거다. 아는 곳에 투자하라. 증시에서 투자자와 투기꾼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미래 수익 전망에 따라 매수하는 사람은 투자자고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하여 매수하는 사람은 투기자라 정의했다. 투자자는 소득 창출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자산 보유 기간을 장기로 가지며 투자 시 안전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한다. 투기자는 위험을 떠안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옛말에 득보기 장사 애말라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여기저기 뜨내기로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비교해가며 요행수를 바라던 득보기 장사가 시세가 맞지 않아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어 애를 태운다는 뜻으로 요행수를 바라다가 실패하여 애를 태우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득보기 장사란 일종의 투기꾼으로 외국에서 밀수품을 들여다가 국내에서 많은 차액을 남기고 팔아먹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기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건달이 태어났으며 그는 게임을 하며 따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가 발생해 사람들이 모두 주식 시장을 떠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 과거는 잊히기 마련이고 모든 상처들이 다 아물고 나면 불나방같이 증권 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다. 만약 이런 일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으면 이미 발달될 대로 발달된 증권 산업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미끼는 바로 돈이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와 투기꾼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투자자의 대명사로 워런 버핏이 있어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며 이와 대조적으로 투기꾼의 대명사로 조지 소로스가 있어 악랄한 환투기꾼이라 불린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고향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도 주식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해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린다. 그는 가치주를 발굴해 장기 보유하며 철저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만을 따져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반면에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는 영국 파운드와 위기 당시 환투기를 통해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며 영란은행의 항복 선언을 받았고 그로 인해 조지 소로스는 환투기꾼으로 유명해졌다. 조지 소로스도 한때는 영국의 투자 권위지 국제투자가에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로 선정됐으며 또한 대중은 그를 황금의 손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10여 년 뒤인 1992년 9월 검은 9월 이후에 영국인들은 소로스에 악랄한 환투기꾼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조지 소로스에게 황금의 손이라는 칭호와 악랄한 환투기꾼이라는 칭호가 공존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는 악랄한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든 둘 중 하나라도 닮고 싶은 건 아닐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현명한 투기를 하고 있는 걸까? 주식 시장은 주정뱅이부터 부호까지 그리고 투자자와 투기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투자라 생각하지만 투기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일지도 모른다. 머리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싶지만 투자자와 투기꾼의 차이는 지칭되는 호칭뿐일지도 모른다. 현명한 투자자든 현명한 투기꾼이든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신기술은 당구공과 비슷하다. 신기술은 다른 신기술이나 새로운 시장 같은 것을 때릴 때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흥미로운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신기술 트렌드는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시장이라는 바깥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신기술과 충돌해야 한다. 샘 힐. 장기 투자하려면 대수의 법칙, 특이점을 찾아라. 사람의 성장 단계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중장년기로 나뉜다. 각 단계별 성장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성장을 하다가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된다. 이러한 사람의 성장 단계에서 유래된 이론이 S자형 투자 이론이다. S자형 투자 이론은 모든 신기술과 점유율이 10%만 보급되면 급속히 퍼져나가다 90%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된다고 설명한다. 즉 신기술이 개발되고 10% 보급 이전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유아기처럼 성장 기반과 경제 기반을 다진다. 10% 이후부터 90% 보급까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성장 의욕이 급속히 고취되면서 놀라운 성장 속도를 낸다. 그러다가 90% 보급 이후에는 각종 비용이 발생하면서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어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신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성장이 정체된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현재의 자동차 원형이 처음 발명된 해는 1885년이며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반으로 이때 자동차 보급률은 10%였다. 이 기간은 S자형 투자 이론에 의하면 유아기에 해당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다. 그 후 자동차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4년 만에 보급률이 90%에 이르렀다. 이 기간은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기다. 대수의 법칙이란 50억 원이던 기업의 매출이 25억 원 상승하여 다음 해 75억 원이 될 경우 매출 증가율은 50%다. 이 기업이 그 다음 해에 매출이 50% 성장하려면 37억 원의 매출 상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해에는 75억 원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S자형 투자 이론에 따른다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유아기인 성장 초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보급률이 10%에 도달하면 청소년기에 이르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런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보급률 90%에 도달하여 성년기에 도달한 기업이 새로운 전략과 기술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소니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학 이론 중에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다. 생명주기 곡선을 가리키는 용어다. 기업이든 국가든 상품이든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것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소멸해 간다. 성장 곡선은 도입기에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지만 일단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다시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면 소멸한다. 이것을 느린 시작 단계, 빠른 가속 단계라고 부르며 이후에 느린 성장 단계를 고지 단계로 부른다. 고지 단계는 성숙기의 다른 표현이다. 시간을 X축, 성장률을 Y축이라고 하면 성장 곡선은 영문 대문자 S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눕혀놓은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생명주기 곡선을 S곡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생명주기 곡선에는 두 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에 있는 특이점이며 다른 하나는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 있는 변곡점이다. 특이점이란 스위치를 온오프를 할 때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보급률 10%대를 가리킨다. 그 시점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처음 10%의 사람들이 수용할 때까지는 뜸을 들이지만 일단 특이점을 통과하면 빠르게 수용된다. 변곡점이란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 존재하는 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가리킨다.
이 시기에 새로운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 소멸되고 만다. 이 두 번의 위기를 넘기는 기업이 우량 기업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나타나 초기 수용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도입기에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래서 처음 10%의 소비자 계층에 보급될 때까지의 시간이 10에서 90%의 소비자들에게 수용될 때까지의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S자 성장 곡선이 한 줄기의 큰 획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큰 S자는 다시 여러 개의 작은 S자로 분할되어 이어진다. 이때가 기업으로서는 고비를 맞는 시기다. 한 기업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면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할 무렵, 다시 말하면 하향 추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새로운 S커브를 발전시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찾아 나서는 시점이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성공적인 상품이나 기업인 경우에 국한된다. 대부분의 상품이나 기업은 특이점인 10%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진다. 하루에도 수많은 상품이 태어나지만 10%대를 넘기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이점을 돌파했느냐 아니냐는 일단 손익분기점을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특이점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상품의 성장 잠재력을 보려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을 보면 간단해진다.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손익분기점 시점의 매출에서 대략 7, 8배 정도 성장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막 10%대의 특이점을 넘어선 기업 혹은 10%대 진입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어느 신생 기업이 5년 만에 특이점을 돌파했다면 앞으로 5년 동안에 7, 8배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투자의 노하우다. 투자자들이 악재의 과민 반응을 보이며 보유 주식을 투매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저가 주식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이 주식들이야말로 바겐헌터의 목표가 된다. 바겐헌터들은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안다. 존 템플턴. 바겐헌터가 되어 성장주에 투자하라. 국내는 물론 해외를 포함하여 이렇게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손품을 파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겐헌터라고 부른다. 원래는 불경기로 인해 가치가 저평가된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사들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 즉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을 찾아다니는 투자자를 가리킨다. 존 템플턴은 가치 투자 전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외주를 매수하는 것은 낚시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때때로 당신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앉아서 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아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상황은 항상 바뀐다. 물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지 예측할 수 없다. 물고기에게 미끼를 물어야 할 때를 이야기해 줄 수도 없다. 하지만 결국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면 모든 낚시꾼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이처럼 존 템플턴은 우리에게 바겐헌터가 되라고 말하면서 기다림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조급하다. 하루에 1%의 수익이라도 더 얻고자 아우성이다. 현실의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하락하기 전에 매도하려 한다. 즉 매매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환상을 파고 있다.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시장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가? 시장의 광풍으로부터 손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바겐헌터가 되라. 그리고 진정한 바겐헌터로 거듭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소외주를 찾아 매수 후 기다려라. 소콜로프 회사의 소외주 투자 사례를 보자. 식료품 체인 업체들이 불황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소콜로프 회사는 식료품 체인 회사인 A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 당시 A기업은 경기 침체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주가가 80%나 하락해 있었다. 모든 투자자들이 외면할 때 소콜로프 회사는 A기업의 재정 상태 및 지점들의 상황을 꼼꼼히 살핀 후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결정 당시에도 얼마 동안은 성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A기업은 비용 절감 노력 및 다양한 품목 제공으로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자 소콜로프 회사와 투자자들은 처음 투자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다수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필립 피셔는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위대한 기업, 즉 현재 주가가 비싸더라도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큰 수익이 돌아온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 성장주의 일반적 의미는 현재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한다. 즉 현재로서는 그다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는 주식이다. 성장주는 주가가 아닌 기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가치 투자를 설명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장주는 가치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성장주 투자를 대표하는 필립 피셔와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통해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할 기업과 같은 업종의 타 기업을 비교해 회사의 수익 증가율이 높은가,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양호한가, 부채 비율이 낮은가, 회사의 배당이 꾸준한가, 주가가 주당순이익이나 주당장 부가액에 비해 적정한가 등을 기준으로 같이 투자할 기업을 선정한다. 하지만 필립 피셔는 주당장 부가액보다 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이라면 투자한다. 장부에 표시된 숫자보다는 CEO의 능력과 연구개발 투자 등 잠재된 역량을 파악하여 투자할 성장주 기업을 선별한다.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는 성장주 투자 기업을 찾는 15대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1. 향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만큼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했는가. 2. 최고 경영진은 시장이 어려울 때 매출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가 있는가. 3. 생산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갖고 있는가.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7.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9.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11.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별도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가.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13. 미래 증자 계획이 현재 주주가 누리는 이익을 희석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14. 경영진은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지는 않는가.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이 존재하는가. 가치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의미고 성장주 투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는 의미다. 그렇지만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가 서로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의 귀재로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실은 성장 지향에 가까운 가치 투자자다. 투자 시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다. 기업의 성장을 시장이 합리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은 때도 있었고, 주가가 적정한 가치로 거래되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은 때도 있었다. 가치 투자든 성장주 투자든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선택해 투자하라.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에서 가져왔다. 천재 물리학자 뉴턴도 주식 투자 앞에서는 냉정함을 잃었다. 남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을 가진 사우스시 회사에 투자하여 초기에는 큰 수익을 거두었지만 시장의 과열 속에서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 사우스시는 실체 없는 유령 회사였고 주가는 폭락했다. 뉴턴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며 탄식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투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뉴턴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을 넘어 잃지 않는 투자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저자는 초보 투자 시절 뼈아픈 손실을 경험하며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수많은 주식 거장들의 투자 철학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이 책에 담았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 거장들이 남긴 49가지 투자 원칙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투자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